경우에는 종류가 몇 가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크게? 네,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약 연간 2.3mS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인공 방사성 두 가지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해내는 우라늄을 가지고 열을 발생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기로서 발생시키는 원리를 대표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방사선은 연간 2.3m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숨쉬는 공간,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가장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방사선이 자연 방사선 중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라돈. 네, 라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지하 콘크리트. 네, 지하 공간, 즉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예요. 지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의 비율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222번 라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네. 자, 그리고 음식물로서 섭취하는 방사선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칼륨 40이라고 하는 시금치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원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실까요? 네. 네. 자, 그 얘기하면서 자, 우리가 방사선을 그러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때 또는 자연 쪽에서 존재를 할 때 원소에서 방사선이 종류가 몇 가지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연이든 인공이든 대표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사선이 몇 개라고 얘기를 했었죠? 크게 파로서 나뉘어지는 것과 입자로서 나뉘어지는 것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파로서 진행이 되는 X선, 감마선까지, 그리고 입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알파선, 베타선, 네, 베타선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입자 방사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죠? 그것까지 기억이 나실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X선, 감마선 얘기를 할 때에는 파의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힘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알파선, 베타선과 같은 입자, 즉 질량을 가진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이 나실까요? 네. 무거운 거는 알파선, 가벼운 것은 전자의 형태를 가지는 베타선,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전자선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전자에도 질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주 가볍지만 굉장히 에너지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입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질량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근데 알파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지난 시간에 헬륨 핵의 흐름이다 라고 해서 사가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헬륨 원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굉장히 무거운 핵의 움직임이다, 핵자라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돈에 222번 라돈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알파선이고, 라돈에서 방출되는 알파선은 우리가 헬륨 핵이다, 똑같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을 종합을 하면 그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방사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진행을 할 건데요. 어려울 거예요. 교재도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진행을 하되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 그 정도 감안하고 제가 잠깐만 해볼게요. 일단은 자,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그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사선이에요.
우리가 방사선은 아까 자연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자연 속에 존재하는 방사선을 하기 전에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사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저쪽 강의실에 있는, 저쪽 교실에 있는 방사선 발생 장치를 나타낸 모식도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촬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주황 색깔 불빛이 나오고 그 면적에 사람 손을 대거나 발을 대거나 했을 때 촬영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그 면적이 방사선이 나오는 면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할 때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이 계속 받을 수는 없으니까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여기 밑에 여기가 방사선이 나오는 구멍인데 공간인데 이 지점에다가 전구를 하나 달아가지고 이 전구에서 나오는 빛이 결국 방사선이 나오는 범위만큼을 결정을 시켜줄 수 있는 면적을 우리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만들어주면 조금 더 안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 사람이 요만큼의 면적을 가지고 방사선을 받고 있구나를 알려주는 원리로서 만들어낸 게 저 X선 발생 장치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럼 이제 방사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맞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법에 제시되어져 있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방사선이라 함은 어떠한 공간 내를 진행하는 파 또는 입자의 형태를 가진 에너지가 그 공간을 진행을 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리를 시키는 능력을 가진 에너지를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전리라고 하는 표현도 들어가 있고요. 어떤 공간을 진행을 하는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도 말도 안 해주는데 방사선에 대해서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제가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천천히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하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X선이나 감마선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파의 흐름이에요. 맞죠? 파의 흐름이죠. 근데 이 X선이나 감마선, 여기서 알파선, 델타선 적을게요. 얘는 파가 아니고 입자의 흐름이 될 거고요. 그죠? 파의 흐름이나 입자의 흐름이나 얘네들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전리. 전리 말고? 전리라는 얘기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흐름이 발생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에너지. 네,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공간 내에서 방사선을 만들어내는 크기 자체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 흐름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떠한 공간, 이 공간이 됐던 저 공간이 됐던 모든 공간이 됐던 그 공간의 내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을까요? 내질. 내질. 내질이라고 하면 질량을 가진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매개체를 지나갈 때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방사선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크기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의 흐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에너지가 흐르는 거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면 그냥 흘러가가지고 방사선이 만들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표현 중에서 정의 중에서 어떠한 공간 내를 지나갈 때 전리시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혹시 전리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게 있으실까요? 네.
전리. 예, 이온화예요. 아마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과학 시간에 원소 하면서 뭐 전리, 이온화라고 하는 글귀가 교재에 들어가 있어요. 전리, 이온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이온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흐르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가 흐르게 됨으로써 그 에너지가 흘러가는 공간 내에서 수많은 원소들이 존재를 해요. 원자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그 원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원자 핵이 있고, 지난 시간에 잠깐 봤었어요. 이렇게 궤도 전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플러스를 가진 핵과 마이너스를 가진 전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핵은 플러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두 개가 합쳐져서 안정된 원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저러한 에너지들이 수많은 원자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서로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 때, 이 반응에 의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이온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을 전리라고 하는 겁니다. 전리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그러면 이렇게 이온들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때 얻어진 최종적인 에너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사선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형태로 달라지지 않는 에너지라고 하면 방사선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방사선이라고 하면 하의 흐름 중 또는 입자 에너지의 흐름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대기 중에서 보고 있는 이 가시광선의 에너지 또는 밑으로 내려가는 초음파의 에너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체에 어떤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파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이 나세요? 근데 방사선은 인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선 또는 입자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런 해를 입힐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려고 하면은 이런 이온들이 서로 분리가 돼야지만이 방사선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전리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리라고 하는 저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형태로 에너지가 분리가 돼야지만이 방사선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에너지가 너무 들어간 에너지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에너지들의 이온을 서로 분리를 시켜주는 거고, 이때 분리된 에너지의 총합을 우리가 방사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저하고 또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의 선에 대한 종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조사선량, 뭐 흡수선량, 이런 종류들이 있을 건데요. 그 종류들 중에서 또 하나를 내리는 정의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방사선에 대한 정의 중에서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방사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공간 내의 이러한 파나 입자가 흘러서 들어갈 때 그 흐르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저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전자들로 분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 분리되는 것 자체를 전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리된 에너지의 총합을 방사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할 때요,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방사선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능력은 방사능입니다.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그러한 에너지들이 가지고 있는 값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걔 자체만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능력은 방사성 핵종이라고 하는, 아까 이런 라돈 있죠?
또는 얘기했던 40K 이런 거 있죠. 아까 우리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소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방사선의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소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방사선을 내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방사선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런 방사선이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되려고 하면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파의 에너지 또는 입자의 에너지의 흐름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방사선이라고 하는 게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사전적인 의미로 쭉 여러분들 법령책에 보면 방사선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어렵게. 그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는 2학기 때 저하고 보시는 거고, 일단은 지금 이 순간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에너지를 가진 입자나 파의 흐름에 의해서 전리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전리된 에너지의 총합을 우리가 방사선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방사선에 대한 개념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그런 방사선이 자연 속에서 존재할 때는 저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의 전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사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라고 하는 거를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띄워놨겠죠? 제가 이거 적어놓은 거는 지금 이 교재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신경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거 되고 나면 정리해가지고 말로서 좀 풀어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드릴 거예요. 지금 PT에는 당연히 제가 설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글자가 많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걸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PT하고 같이 대조를 해가면서 아마 보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X선의 발생 원리라고 하는 게 인위적인 X선의 발생 원리입니다. 인위적인 X선의 발생 원리예요. 자, 방사선 또는 X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X가 붙었을까요? 네, 맞아요. 알 수 없는 미지의 선이기 때문에 X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얘기를 했느냐? 렌트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선이 나오네?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X선이에요. 알 수 있는 선이면 다른 선을 붙였겠죠. 아까 알파선처럼 베타선처럼 그렇게 붙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선을 처음에 발견했기 때문에 X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게 크룩스관 또는 크루크스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방사선을 발견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전구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방사선이 발견이 됐던 거예요. 렌트겐이 처음에 발견을 한 원리가 이거예요. 어떠한 진공 내에서 있는 관 내에 금박을 놔두고 강한 선을 쏘았더니 이 금박에 부딪혀가지고 이런 빛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때 밝혀진 방사선이 알파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파선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알파선인지 베타선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X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현대에 들어와 1940년대 이후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붙였던 이름이 금에 부딪혔더니 어떠한 원소가 튀어나오는데 그게 알파선이더라 라고 그때 정확하게 이게 알파선이네 라고 정해진 거고요. 원래는 방사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강한 선이나 어떠한 선이 들어와서 원소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 원소에서 방출되는 어떠한 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선들이 공간 내에 있는 이 진공 내에 있는 상태에서 금에 부딪히게 되면 이 금에서 발생하는 빛이 있어요. 그 빛들이 이 관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선들로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흔히 전구의 원리하고 같아요. 우리가
있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전구가 이렇게 심선에 들어와 있고 맞죠? 우리 빛을 밝히게 되면은 여기가 벌겋게 변하면서 빛이 막 나오죠. 그래서 이 전구의 와트 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와트 이게 뭐 30와트부터 100와트까지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맞죠? 근데 30와트짜리 전구, 100와트짜리 전구 중에서 어떤 게 더 빛이 밝을까요? 예, 맞아요. 왜? 와트는 전력의 단위예요. 그래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자의 흐름에다가 거기에 볼트라고 하는 에너지의 위치, 전자의 위치 에너지 값을 가해주고 거기에 일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해준 모든 단위를 우리가 와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몇 시당 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초당 줄의 에너지의 흐름이 크면 클수록 이 전구의 빛이 밝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30와트짜리보다는 당연히 100와트짜리의 빛의 전구가 훨씬 더 밝겠죠. 자, 그럼 제가 조금 더 나아가서 여쭤볼게요. 30와트짜리 전구가 100와트보다 더 빛이 적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결국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여기 필라멘트에 모여져 있는 전자의 개수로 결정이 될 건데요. 30와트짜리보다 100와트짜리가 아까 더 밝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요 신선에 해당하는 필라멘트의 전자의 개수가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적다라는 얘기예요? 많다. 네, 맞아요. 그래서 30와트짜리 전구하고 100와트짜리 전구를 딱 비교를 하면요. 30와트에 모여져 있는 빨간 빛하고 100와트짜리에 모여져 있는 빨간 빛하고 빛의 세기 자체가 다릅니다. 100와트짜리가 훨씬 더 벌겋게 달아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밝은 빛을 내는 거예요. 그게 방사선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필라멘트에서는 전자들이 모여져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 전구를 키려고 하면 전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맞죠? 그냥 전자들만 들어가 있으면 전기 에너지만 공급을 아니 전기만 공급을 한 거지 에너지를 가해준 게 아니에요. 맞죠? 에너지를 가해주려고 하면 볼트라고 하는 전위 차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전자의 단위는 E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위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해주는 위치 에너지의 값은 볼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합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렉트론 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자만 가지고는 절대 전기의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거는 볼트라고 하는 전위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 합쳐서 전기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에너지가 초당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 백열등의 저 전구의 빛을 얼마만큼을 밝히고 얼마만큼 줄일 것이고 그걸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방사선 발생 장치에도요. 음극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양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백열등인데요. 여기 전구에도 이 필라멘트에 해당하는 게 결국은 전자들이 모여져 있는 음극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회로를 통해서 이 전자를 넣어줄 수 있는 회로가 정해져 있겠죠. 여기 밑에 소켓이 있을 거고요. 맞죠? 네. 그럼 여기 어느 위치에 플러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야지만이 이 흐름에 의해 가지고 이 빛이 이렇게 밝아지게 되겠죠. 맞죠? 똑같이 X선 발생 장치의 양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똑같아요. 전구하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 전구에서 아까 전자의 개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게 100짜리의 와트를 가진 전자의 개수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X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 음극에 해당하는 부분에 전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자들이 이쪽에 전부 다 모여져 있을 겁니다. 이 필라멘트에 수많은 전자들이. 그러면은 이 전자들이 그냥 모여만 있으면 돼요? 가야지 뭔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 플러스 방향으로 되어져 있는 양극이라고 하는 위치에 이 전자들이 가서 부딪히게 되면요. 방사선이 나와요. 요렇게.
나오는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 안에 부속품들이 뭐가 있고 어떤 특성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보태져서 그러는 거지 실제로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그러면 저 전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전구에서 그냥 이 개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30개의 개수를 가진 전자가 모여져 있는 것과 100개의 전자가 모여져 있는 게 어떤 게 방사선이 더 강할까요? 100개. 맞아요. 100개짜리의 방사선이 더 전자를 가진 요 음극이 100개짜리가 모여져 있다라고 100개의 전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전자가 일정한 힘만 가해진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방사선의 에너지 자체도 100개짜리가 더 방사선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방사선의 제가 지난 시간에 설량 얘기를 했었죠. 네. 설량. 얼마나 방사선을 많이 받게 되면 그 선에 의해서 사람이 위해가 커진다.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선의 양을 결정을 하는 게 저 전자의 개수예요. 쉽게. 그럼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방사선의 선량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지금 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전자의 흐름이나 전류의 흐름 그건 제가 또 이야기 때 전기전자 시간에 보실 거예요. 전기전자 때 볼 거니까 일단 그런 얘기는 전혀 다 제끼고 어떻게 액선이 발생이 되네? 라고 하는 것만 지금 보고 지금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음극 쪽에서 만들어지는 전자의 개수는 결국 전자 그냥 쉽게 그냥 전자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양극에 무조건 이 전자들이 가서 부딪혀야지만이 X선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방사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원소들하고 전리작용을 일으켜야지 방사선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그 원소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연적인 방사선 원소들은 그리고 우리 대기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지나갈 때 전리만 일으키면 방사선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얘가 전리를 일으키려고 하면 이 양극에 어떠한 물질이 필요할 거예요. 맞죠? 불이 쳐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양극에 아무것도 물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매질이 되는 겁니다. 매질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떠한 매질을 통과하다 할 때 전리작용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에너지의 총합을 방사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양극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떠한 매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건데 이 매질의 종류가 있어요. 뭐 텅스텐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티타늄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종류에 따라서 방사선의 종류가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원소들, 원자들은 각각 가지고 있는 원자 번호가 달라요. 그 원소들이나 원자들은 종류도 다르죠. 금도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탄소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몰리브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방사선을 쓸 것이냐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유방용 방사선 촬영 장치 여성분들은 해보셨을 거예요. 검진 받아야 되니까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가면은 여기 양극에 해당하는 물질이 몰리브덴이라고 하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될 일반 촬영용 일선 장치 같은 경우에는요 텅스텐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타겟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자들이 타겟이라고 하는 양극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타겟이고요. 한글로 그냥 한자로 양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겟, 양극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 또는 타겟에 전자들이 부딪히게 되면 이 타겟에 결정되는 물질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사선의 에너지, 종류들이 결정이 된다. 라고 그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발생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발생되는지는 아시겠어요? 네. 이게 가장 쉽게 액선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리. 자, 그러면 우리가 가속기라고 하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짧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속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전자기를요 어떠한 관을 통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증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전자의 에너지를.
전자의 속도를 그렇게 되면은 그 전자의 속도에 따라서 똑같이 어떠한 타겟이 있을 건데 그 가속관에 지나가는 타겟이 있을 건데 그 타겟이라고 하는 양극에 부딪히게 되면 그 종류에 따라서 사이클로트론, 뭐 베타트론 이런 방사선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처음에 원리가 되는 거고 가속관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어떠한 타겟에 부딪히게 되면 그게 가속기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저게 없으면은 가속기의 원리가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가속관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X선을 내고 싶은 건지, 전자선을 쓰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다른 중성자선을 쓰고 싶은 건지, 그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거를 만들어낸 건데, 그래서 가속기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의 종류에 따라서 요게 구성되어져 있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속을 시킨 거냐에 따라서 방사선의 종류가 바뀐다는 얘기죠. 됐을까요? 나머지 것들은 제가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윈도우라는 말고 두 개 같은 얘기예요. 타겟이나 양극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표현. 나머지 것들은 지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원래 일렉트론 파세크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면 원래 줄 파세크가 결국 와트의 단위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에너지를 크게 정기적인 단위로 나타내려고 하면 줄의 에너지의 단위로 나타내는데 방사선에서는요 줄의 단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씁니다. 조금 달라요. 쓰임 자체가. 그것도 뒤에 제가 넘어가게 되면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쉽게 요거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비교 수가 있는데요. 어려운 말들이 좀 있는데, 자 아까 제가 필라멘트에서 전자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거 우리가 방사선에서는요 정확하게 열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뜨겁게 달궈진 전자를 열전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필라멘트가 가열이 되기 시작하면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전자가 아니에요. 열전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전자가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은 필라멘트의 전류로 가야지 열전자를 방출합니다. 우리가 전류의 흐름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요. 그 얘기는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자의 흐름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데 전류의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지 회로에서 전기들이 돌아요. 쉽게 전자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류를 가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가열 전류가 높아질수록 열전자의 양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왜? 이 얘기는 똑같은 표현으로 전자의 개수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의 양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가열된 전자들이 움직여야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고속의 운동 에너지, 즉 볼트를 가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기 액션 장치도요 그냥 대중포에도 꽂아져 있어요. 전원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강한 선이 나오느냐? 고압 변압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뒤에 보면은요, 또는 내장된 거에 보면 압을 우리가 사용하는 볼트의 전압을 수천 배로 뻥튀기를 해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걸 우리가 변압기 들어보셨죠? 저기 달려있잖아요. 전봇대에도. 그 변압기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 변압기에서 압을 가해주게, 똑같이 변압기에서 압을 가해주게 되면은 전자들이, 여기서 모여있었던 전자들이 압을 받아가지고 팡 하고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튕겨져 나가는 전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양극 또는 타겟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전압차를 고전압차로 발생을 시켜서 고속의 열전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방사선이 만들어지기 바로 전 단계인 양극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극의 이 전자, 고속의 열전자라고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고속의 열전자가 타겟의 물질을 충돌을 해서
이건 나중에 볼 거예요. 뒤에 가면 저하고 효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들은 천천히 보면 되는 거고, 그냥 방사선이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이거를 여러 개, 우리 책 한 페이지거든요. 아마 기기학 들어가 보면 책이 진짜 한 페이지 넘을 수도 있는데 그 한 페이지짜리를 이렇게 줄여놓은 겁니다. 이게 방사선의 발생 원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제가 10분 쉬다가 오시면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